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취와 구취 측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센랩 대표이사 공학박사 최용삼입니다. 구취 및 날숨 진단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히포크라테스가 구취에 대해서 말한 바 있지만 최근에까지 구취의 성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 캐나다 UBC 대학의 톤제트치 교수님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구취의 성분을 세계 최초로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구취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구취를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세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코를 이용한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정보 포털에도 보면 구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이 시간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의 구취를 관능 측정으로 알 수 있다고 적시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례로 입과 코를 손으로 감싸고 본인 호기가스를 냄새 맡으면 본인 스스로 그 냄새를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지는 방법은 소위 손등핥기, 영어로 wrist licking 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등을 혀로 핥고 건조시키면 그것은 진정한 구취가 아니라 침 냄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침이 마르게 되면 거기서 냄새가 나게 되고 그 성분은 사실 구취를 일으키는 황화물과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민 계열로서 카데버린이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등핥기 같은 방법은 타액취를 구취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검수한 건강정보 포털에 그대로 올려져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진 방법들은 옳은 방법들입니다. 일례로 면봉이나 스푼으로 혀의 설태를 채집하여서 본인 스스로 냄새를 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구취는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취의 특성에서 잠시 악취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악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여러 가지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악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악취의 강도가 높은 물질들을 열거하였는데요. 일례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머카탄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농도가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ppb나 200ppb만 되어도 부지 경계선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매우 높은 농도로 간주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메칠머카탄 같은 경우에는 약 2ppb나 10ppb만 있어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화장실 냄새라고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5ppm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즉 우리 구취인 경우에는 황화수소와 메칠머카탄이 약 1ppm 미만의 극미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가 갖는 냄새 강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가스 농도와 냄새 강도에 대해서 제시한 식이 있는데 이 식에 따르면 가스의 농도의 로그 스케일에 비례해서 냄새 강도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냄새 강도가 2배 강하게 된다면 가스의 농도는 1에서 2가 아니라 약 1에서 10 이 정도로 로그 스케일로 증가를 해야만 다른 냄새 강도로 인지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를 유발한 물질은 크게 암모니아 계열, 그 다음에 황화물 계열 등이 있는데 물질별로 악취 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강에서 구취로 작용하는 황화물들은 특히 그 취기 강도가 높으며 치질병 구취의 원인이 되는 메칠머카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취기 강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칠머카탄이 극소량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고 강력하게 구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기기가 개발되기 전에 유일한 구취 진단 방법이었던
구취 관능 검사 시 고려사항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취 성분은 수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무취가스가 있겠고요. 일부 냄새 성분은 있으나 우리가 악취로는 인식되지 않는 극미량의 성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타액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10% 미만의 냄새 강도를 갖고 있고요. 90% 이상은 황화수소와 메칠머캅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인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고농도로 있을 때는 소위 분변취, 방귀 냄새입니다. 하지만 희석이 되면은 꽃향기 같은 자스민 향을 나타내게 되죠. 실제로 인돌은 오렌지나 살구, 포도, 커피, 치즈, 밀크 등에 존재합니다. 제가 본 어떤 논문에 의하면 아주 매우 고가의 고성능의 화학 분석 기기를 가지고 인돌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연구자는 인돌이 검출되었으므로 구취를 고려할 때 인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도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돌 때문에 우리가 구취를 느끼게 되면 그것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패취로 유명한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요. 고농도에는 매우 자극적이고 강렬한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저농도로 있을 때는 달콤한 향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취를 관능 검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단지 냄새가 강력하다, 냄새가 향기롭다, 이런 것만으로는 제대로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 농도가 어떤지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데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취에 대한 교과서를 집필하신 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로젠베르그 멜 교수님은 카데버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데버린은 타액 건조시면 발생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타액에 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때는 구취로 인지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손등핥기 같은 방법에서만, 즉 인위적인 환경에서만 냄새로 작용합니다. 구취 강도를 비교할 때 휘발성 황화물에 비하면 구취 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라이드에서 구취를 관능 검사할 때 제일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역시 황화수소와 메칠머캅탄이 9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취 유발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취 원인 물질은 휘발성 유황 황화물인데요. 이것은 황화수소, 메칠머캅탄, 디메칠설파이드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반면에 구취 유발 물질로 오해되고 있는 물질은 인디움, 스카톨, 페놀,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아세톤, 카데버린,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즉, 이런 물질들은 냄새를 일으키나 타액 냄새 등인 것이지 구강 악취는 아닌 것입니다. 구취 관능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기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구취의 관능 검사가 유일한 측정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미묘한 구취 상태를 전문가의 경우에는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구취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 역치상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관능 검사의 단점은 측정가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자가 측정을 곤란하고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비전문 간의 객관성이 고려되고요. 구취의 세기는 가스 농도의 로그 함수를 비례하기 때문에 구취의 정량화가 곤란하고, 또 후각인 경우에 반복 측정하게 되면 쉽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합니다. 또한 일부 가스는 농도에 따라서 냄새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관능 검사로 이를 정확히 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결정적인 단점으로 관능 검사인 경우엔 생리적 구취와 병적 구취의 감별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유명한 구취 클리닉에 저희 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원장님으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레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장님의 코로 관능 검사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와 대면 진료 관능 검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구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던 내용의 레터였습니다. 즉, 최근에 감염 사태를 고려할 때 관능 검사는 환자의 비말에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구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한 4가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취는 1ppm 미만의 매우 희박한 농도로 되어 있고요. 그 특성상 황화수소와 메칠머카프탄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내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한 구취에는 거의 90% 이상의 수분이 있게 되는데 이 수분을 화학 분석 장치 그대로 넣게 되면 화학 분석 장치에 많은 부담을 유발하게 돼서 측정이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신체에는 수천 종의 다른 가스들이 혼재하게 되는데 이런 가스들로부터 구취 성분만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구취를 성분을 분석하려면 약 한 수억 원대의 장비와 전문가가 필요하야만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목표는 첫째, 장비가 간편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처리가 필요 없어야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신속한 측정을 하고 이 측정 결과는 구취 측정의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방법과 호환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장비를 개발할 때 목표로 삼은 것들입니다. 구취의 기기 측정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직접식에는 기기 분석과 구취 전용 측정기가 있습니다. 간접식에는 구취 미생물을 측정하는 바나테스가 있겠고 요소수를 측정하는 어테이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취의 어떤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구취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기기 분석에는 약 PTRMax라는 장비가 있는데 아마도 한 7, 8억 원대 고가고요. 쉬프트맥스 역시 5억 원대 이상, GC맥스 역시 한 3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인체에 나오는 모든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연구소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을 전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GCFPD나 GCSCD가 있는데 이것은 구취 연구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비 가격이 대략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사이가 되겠고 역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수소가스라든가 이런 위험한 가스들을 늘 비치하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취 전용 측정기에는 크게 2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잘 알고 계신 할리메터와 브레스트론, 비비체커, 리프레스 이런 종류의 구취의 총량만을 재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사실 그 수치가 표준화된 구취 농도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호환성이 전무하겠고요. 생리적 구취와 병적 구취의 감별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성분별로 구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을 센서로 구현한 방식입니다. 일례로 GC에 들어가는 검출기만 해도 약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격을 상회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가스 센서로 대체함으로써 기계 가격을 대폭 낮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비를 일체화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취의 성분 분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톤제티치 교수님께서 세계 최초로 GCFPD 장비를 이용해서 구취를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그 논문들입니다. 간혹 왜 저희 보고 나노그램 per 10ml라는 단위를 사용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사실 이 단위는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용한 장비를 표준가스로 교정하는데 그 표준가스에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나노그램이라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취를 채집한 볼륨이 바로 10ml입니다. 우리 구강체적이 잘해야 수십 밀리미터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가스를 채집하게 되면 밖의 가스가 구강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측정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톤제티디 교수님은 샘플링 볼륨을 10ml로 제한함으로써 구강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하셨습니다. 이분의 연구 덕분에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구취 중에 암모니아나 아민이나 인돌, 스키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톤제티지 교수님 연구 이후로는 이런 아민류는 배제되었고 휘발성 황화물이 구취의 주요 성분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후속되는 야에가키 교수님에서 더욱 발전됐습니다. 즉, 휘발성 황화물의 발생 기전은 탈락한 상피세포가 황을 함유해 있는 단백질의 저분자로 이어지고 이 중에서 시스테인은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며 메치오닌은 메틸머캅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메틸머캅탄이 메칠화되면 디메칠설파이드를 일부 생성하게 됩니다. 정상인에 있어서는 메틸머캅탄의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주병 환자인 경우에는 메틸머캅탄이 황화수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취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치주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치주병 구취의 특징은 생리적 구취와 같이 설태가 구취 발생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치주병 구취는 잇몸 위주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치주병 구취가 잇몸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생성된 물질들이 결국에는 쌓이게 되는 곳은 바로 설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메틸머캅탄이 황화수소보다 높다는 것이며 구취의 강도는 치주병이 유효한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구강 내에서 포켓 뎁스가 높을수록 메틸머캅탄의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진지발리스가 많은 경우에는 메틸머캅탄의 농도가 역시 높아지게 되며 정상이나 치주병 환자나 혀를 청소할 때에는 모두 동등하게 구취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치주병 구취를 조금 세분한 연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페리돈타이티스와 진지바이티스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구취를 측정하였습니다. 어떤 술식에 의한 구취 제거 효과가 더 많은지 구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구취와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관능 검사입니다. 역시 치은염 그룹보다는 치주염 그룹이 다소 구취 관능 검사가 높게 나오고요. 황화수소 역시 치은염보다는 치주염 그룹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치은염 그룹에서는 메틸머캅탄의 농도가 2.92, 반면에 치주병에서는 8.8로 매우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치주병 구취를 진단하는 마커로서 메틸머캅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예를 들면 블리딩 인덱스라든가 다양한 좋은 수치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중에 개발된 몇 가지 구취 측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취 측정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구취 측정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취 측정기 항목은 의료기기 품목군 중에 생체현상 측정기기로 분류가 되겠고요. 이 중에 호기가스 분석기 2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취 전용 측정기인 경우에는 미국의 할리메터가 있었고 일본의 브레스트론, 또 리프레스, 오랄크로마 같은 제품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트윈브리서 2가 있습니다. 할리미터와 브레스트론은 구취의 총량만을 측정하는 것인데
신체는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정확도는 많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리프레스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오랄 크로마는 구취를 성분별로 진단할 수 있는 기계인데 과거 1세대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으나 2세대 제품부터는 의료기기 인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이 우리나라 병의원 보고서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서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트윈브리저2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였고 최근에 GMP 인증 갱신 심사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반도체식 센서를 결합한 장비로서 실험실에서 과거 사용되었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호환되는 출력값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호기가스 분석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할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볼륨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알코올이나 다른 가스에도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가스가 기계 내로 혼입이 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매우 큽니다. 브레스트론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오랄 크로마와 트윈브리저2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볼륨이 10ml 이하이기 때문에 구강가스를 온전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랄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환자 입에 물게 하고 1ml를 손으로 맞춰줬고 이거를 다시 주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윈브리저는 스트로우만 환자가 입에 물고 있으면 모든 과정이 전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술자에 따른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요. 술자도 매우 간편하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불편감 없이 코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측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취 측정기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심지어는 TV 방송에 의료기기가 아닌 기기가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DMS가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장비의 DMS는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있는데요. 디메치솔파이드는 원래 간성구취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위장의 원인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랄 크로마와 트윈브리저를 비교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자료는 일본에서 만든 자료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는 오랄 크로마를 홍보하기 위한 논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랄 크로마는 0에서부터 300 사이로 측정된 많은 값이 있었지만 실제로 GC-FPD에는 전혀 측정 결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구역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오랄 크로마는 잘못된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트윈브리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구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알려주고 있고 있는 경우에는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R값 역시 0.99435로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트윈브리저2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취 측정기는 호기가스 분석기로 분류가 되는 2등급의 의료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단 측정 시장을 자랑하고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과 설비로 생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뢰성 있는 품질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동으로 간편한 측정을 자랑하고 있겠고요. ppb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트윈브리저2에 사용된 기술들은 모두 국내 기술진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관련 기술들은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 특허가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트윈브리저2의 표준가스와 임상실험한 데이터입니다. 황화수소 측정의 결과에 있어서도 약 328개의 샘플을 측정하였는데요. R값이 0.95로 매우 뛰어납니다.
트윈브리저를 이용하여 메칠 먹합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샘플링 개수는 328개였고요. 표준가스를 사용하거나 실제 구취를 사용하여서 이 데이터를 한 곳에 표시하였습니다. R값이 0.95로 매우 신뢰도 높은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황화수와 메칠먹합탄을 혼합한 가스를 트윈브리저에 주입한 후 그 측정 결과를 약 보름간에 걸쳐서 관찰했습니다. 역시 R값이 0.99와 0.98로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과거 구취가 불쾌감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감기류를 제외하면 최대 진료 질환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85%가 치주질환자인 반면 40%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국민의 74.9%는 잇몸병 환자라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는 잇몸병이 전신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고까지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앞으로 구취 측정기가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진료식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취는 일중 변화가 매우 큽니다. 일례로 기상 직후에는 구취가 매우 높지만 이후 양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설태가 음식물에 의해서 약간씩 씻겨져 나갑니다. 따라서 아침을 드신 후에는 구취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증가해서 점심을 드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음식을 섭취하고 양치를 하면 떨어지게 되겠고요. 저녁 드시기 전에는 다시 구취가 올라갑니다. 즉, 이러한 일중 변화를 감안하시어 초진환자가 방문하였을 때는 구취 농도를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환자의 전후 상태가 어땠는지 문진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 측정값을 해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게 구취를 알려주신 캐나다 UBC의 야에가키 교수님, 이분의 경우에는 구취 환자는 재진 환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아침에 공복에 양치 안 하고 구취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구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구취는 과학입니다. 측정될 수 있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취는 성부별로 분석해야만 제대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형의 미니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타입의 기기가 권장됩니다. 구취는 구강의 질환이므로 반드시 치료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주조직의 파괴가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전신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요양병에 있어서 구강 간호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로도 앞으로 구취 측정기가 더욱더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